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특검 수사하고 연결되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지난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 부분을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24년 5월 9일부터 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인데 이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당선된 날짜부터 압수의 기간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때 그 특검에서 밝힌 내용은 이겁니다.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당선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거죠. 작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계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감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특검이 뭘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정황상 이게 그냥 정황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특검이 왜 올해 3월부터 그러니까 그 작년 3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확신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수사의 기밀상 아마 정확하게 노출은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확한 증거들이 법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고 특검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 3월의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한동훈 씨가 엄청나게 그때 총선 바로 전에 그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 국민의힘 사람들 이렇게 뭐 공천하고 난 다음에 당선시키겠다고 돌아다니던 이제 그런 타임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가 한동훈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이제 그 당시 계속 얘기되는 게 민주당이 많이 당선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리는 결국은 좀 사람 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그 당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네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고 이준석 씨네랑 천하람 씨네가 전부 다 가가지고 뭐 홍미화 신고 난리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되게 절박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당에서 누구를 대표로 세워야지 실제 당시 우리가 비상계엄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 당이라는 것은 당대표는 한동훈.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아니었죠. 한동훈 씨가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죠. 선거한다고 그러면서 선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신 원내대표가 이제 추경호. 네, 나중에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무언가 연락을 취하기엔 누가 더 편했을까? 당연히 국무위원이었던 추경호죠. 경제부총리로 정권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었고 그때 명태균 관련해서 뭐 20억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아니에요? 공천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 20억 관련된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작년 가을 정도에 이제 크게 나왔고 그 자기네들끼리는 그 전부 다 뭐가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이 12월 3일 당일날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상하게 짝이 없고요. 왜냐하면 2024년 3월도요. 이게 그냥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증언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비상대권이란 이야기를 내가 2024년도 3월인가에 안가회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까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있었고 조태용이 있었고 여인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날 너네 간 거 맞냐? 비상대권 얘기는 없었다고는 뭐 내뺐을지 모릅니다만 계속 그때부터 빌드업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 중에 추경호가 왜냐하면 이 발언도 왜 나왔냐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거 정치 지금 공세하는 거냐 뭐냐 막 송원석 원내대표가 욕설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왜 영장에 작년부터로 시점을 특정을 했냐?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추경호 3월부터 알았다는 흔적이 있어. 우리 열어놓고 수사해. 이 맥락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12월 3일 날 윤석열 전화 받고 한덕수 전화 받고 수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 노영희 변호사도 들었고 저도 이제 뭐 같이 전원으로 들었는데 윤석열은 대통령 되자마자 계엄이 어떻고 뭐 싹쓸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했대요. 뭐 비상대권 술자리에서 싹 쓸어버리고 좌파 척결하고 박정희 전두환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지금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저희 장성철 소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원내대표 시절에 추경호가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당직자가 한 4-5명 정도 예, 된대요. 예. 그 사람들이 원내대표의 핸드폰을 하나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이제 바꿔주고 하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 털렸대요. 지금 그래? 거기서 뭐가 거기서 뭐 막아 엄청나게 나오고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물합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네네. 예. 지금 그 압수수색에 그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화기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새벽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0시 49분쯤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 시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국회 안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이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김희정, 송원석, 이미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현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동욱 의원은 본회의장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원내대표실에 네.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이들도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현 의원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참고인으로 됐던 근데 거죠. 압수수색이 됐다 뭐 얘기까지 근데 나왔어. 참고인은 원래 압색 잘 안 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지현 의원도 그 당시에 이 사법 리스크 이슈가 있었었죠. 나중에 물론 이제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같이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조지현 의원은 뭐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현역 의원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시절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인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파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인물이었고 그 경산이라고 하는 경북 경산이라고 네. 하는 굉장히 뭐 TK에서도 알짜의 뭐 노른자 알짜의 땅이죠. 지역구 예. 그렇죠. 그 최경환 전 총리 맞아요. 그 지역이요. 제치구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네, 그 한- 단수 공천을 줬고. 이 친구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본 적 있어요. 어. 뭐 어리고 뭐. 그때 그때 박근혜 당시에는 퀴즈. 20대였겠네 그러면. 그 국민의힘 당직자. 맞아요. 그렇죠. 예. 뭐 예. 그 중하위직 당직자였던 걸로 네. 기억이 당시에는.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어리니까 네. 그렇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참고인 조사를 하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 방해 행동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왜 12월 6일인가요? 그 윤석열이 제안해서 독대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 계엄 이후에. 맞아요. 독대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사실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독대하고 나서 나중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같이 정권 운영하고 우리가 있다고. 이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완전 중요 포인트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의 분수령 됐고고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엄호할 일의 어떤 동기도 없는 상황이라서 술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본인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죠. 예. 속았다. 아 이게 저게 솔루션을 깔끔하게 줘버리시네요. 뭐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 EJ 전략 또는 뭐 이관계, 반관계 이관계. 이런 겁니다. 자 특검의 수사 상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오후 브리핑도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관련된 브리핑이 대부분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오후 브리핑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번에는 그제죠. 9월 2일 날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자체 감사 중간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야 되는데 국정원들이 참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 먼저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22년 그 여름에 뭐 거의 뉴스를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무단 삭제한 혐의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2명을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훈, 박지원 이 두 인물을 고발을 했던 상황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했었어요. 계속했었죠. 예, 그러면서 정부 시작하면서 그냥 뭐 국가안보실, 감사원, 검찰 그리고 심지어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내용을 수사했던 것이고 어제 그 민주당 정보위 관사가 박선원 의원인데 이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김규현 원장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 이 고발을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이 그리고- 사건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 다음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예. 이거 정권 뺏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북한에
아부하더라. 예. 저자세더라. 우리 국민들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더라. 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맞아요. 반복 프레임으로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논리로 작동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요.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야 우리 국민이 당했는데 너 뭐 하잖아요. 뭐야 종북이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맨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얘기됐던 게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자료들을 그 국정원장들이 삭제했다는 혐의 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자료 지금도 원본 사본 다 있다는 다 거 아닙니까? 있어요. 미국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삭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님이 그걸로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재판이. 네, 그래서 예.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뭐 했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두 말라고. 분은 또 워낙 네, 각별하시니까. 좀 친한 편이어서 예. 제가 별걸 다 물어보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대로 다 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재판 중이라서 말은 안 하지만 황당무계함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알겠죠. 윤석열이 몰랐겠습니까? 아니, 뻔히 김기현이랑 알면서 국정원장도 알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예.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기 뭐 손준성 고발사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완전 예. 그런 맞은편이에요. 식으로 이제 한 건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어요. 정치적 초동 대응을 잘못하면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파괴 때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대응이 늦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북한을 규탄해야 돼요.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된 다음에 벌어진 일 자체에 정정하더라도. 대해서는, 그리고 예. 이 건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무조건 북한을 규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되면 화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사실은 과거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스타 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거 수사해봤으니까 이거 잘 알아. 뭐 예를 들면 검사는 다 알아. 그래서 국정 수사해보고 국정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런 생각까지 전 들더라고요. 이게 일리 있네요. 예. 진짜. 근데 자,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분이 저렇게 짧게 일리 있네요. 이러고 끝날 사람이 아닌데 오늘 모든 평이 다 그래요. 지금. 네. 왜 그런 제가- 거야? 몸이 아프죠? 나 몸이 아프진 않아요. 좀 혼낼까요, 그럼? 나 혼이 이미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평이 좀 짧고? 눈이 아파서 그래요. 그지 컨디션이 안 좋죠. 괜찮아요. 아니, 염려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네. 이게 방송 전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눈이 아픈지 아니 안 오늘 아픈지? 계속 지금 다른 때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조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 볼 눈이 때는 아파서 그- 조퇴하려고요. 두 분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아니고 중간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왜 그 전에 말 많이 할게요. 두 분 나갈 때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그럼 나 태도를 혼자 앉아 있으라고요? 저하고 우리 둘이 있죠. 길윤형 예. 위원님 오세요. 예, 이따가 저희 논설위원 한 분 또 나오실 텐데 예, 좀 기다려 주시고 총량제로 많이 두 분 두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가기 전에 뭐 최대한 많이 해놔야 예, 예, 됩니다. 예, 예. 네. 자 국정원 얘기에서 하나 더 나온 게 그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 이 테러 사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후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은 김상민 전 검사. 네. 여러분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창원 의창 쪽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김건희 라인 김건희 이른바. 씨가 뭐 조국 수사 때 수고했으니 챙겨줘라. 그래가지고 뭐 명태균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합니다. 탈락 뒤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가고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보고서가 커터칼 미수 사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데 어떠한 실익도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라는 네. 보고서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커터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 이후에 이게 테러가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맞아요. 많았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는 건데 이때 또 경찰이 그러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죠. 물청소해버려요. 예. 이것도 셔츠도 황당무계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김상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김건희 씨의 지시관계가 드러난다면 예.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에서 이미 압수수색 국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김상민 전 검사의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JYP 얘기하셨지만 24년 1월에 있었던 이 암살 시도 테러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경찰이 물 청소를 한다는 것부터 그렇고 그죠. 현장 보존을 안 한다는 그리고 거. 그 이런 사안은. 사건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입고 있었던 셔츠 이거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나중에 폐기물차에 맞아요. 찾아왔어요. 폐기물. 네. 경찰이 버린 그것, 거를. 경찰이 그것조차 확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확보 안 한 것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갖다 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경찰이 훼손했다고 증거물을 보이는 확보하지 거죠. 않는다면 경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 그리고 띠지보니까 띠지랑 똑같아. 똑같네, 띠지랑 똑같아. 띠지랑 똑같은 기시감이 거고. 또 네, 드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았던 건 뭐냐면 이게 언론을 이용한 그때 당시에 프레임 작업들이었어요. 순식간에 이게 국무총리실 뭐 어디선가 단체 문자를 보내거든요. 열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네. 연상 끓였다는 뜻이에요. 예, 예. 70대 노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별일 아닌 것처럼. 그 은폐하고 축소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 일이 뭐 그쪽으로 뉴스가 전환되다가 나중에는 헬기 특혜로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요. 이거 아닙니까? 어. 별일도 아닌데 야당 대표가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헬기까지 타고 부산을 버리고 서울 갔다. 예. 이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진짜 악의적이에요. 진짜 지금 보면 이거 그리고 그냥 일반 살인 미수로 좀 톤다운 해가지고 했는데 테러로 하면 완전히 그 조사 경로가 좀 달라지니까. 그렇죠. 대응하는 주체도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 그렇게 준비했던 거 아닌 흔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막 조력자들 도움을 받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수사는 종결시켜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번지는 게 무서웠던 거죠. 아니 그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빠르게 프레임 전환이 된 걸 보면 조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현장 물 청소하고 셔츠 갖다 버리고 한 건 그 지금의 수사기관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아니겠어요?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의 ABC 자체를 다 뭉개뜨려 아이고 저기 버린 건데 허연천 치잖아요. 예. 띠둘러 가지고 출입 금지하고 허연천- 경찰들 들어가면 허연- 폴리스 허연천이 라인, 폴리스 라인. 노란 라인. 노란색으로 치는 거예요. 허연천은 그 네, 너무 옛날 얘기. 약간 새끼줄 같은 겁니다. 살인의 추억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폴리스 라인이 쳐지지도 새끼들 않아요. 새끼데이. 진짜 두 분이 좀 안 좋군요, 확실히. 아니, 상태가 안 좋아요. 아무튼 예, 두 분 오늘 일찍 가면 가고 나서 저희가 한번 가면 안 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